그런 처벌권이 누구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 처리 과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줄 주체가 학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상담센터를 비판하는 대자보로서 이건 안 돼, 이렇게 중간에서 승인을 제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정규직을 뽑겠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식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론화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는데 비밀 유지 서약을 남용하는 학생회에서 쓰는 예산보다 더 적은 것 같은데요. 대학 성폭력 사건이 3년 동안 58%가 증가했다. 그거를 왜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되냐,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일 아니야? 자체적인 규정을 근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네. 처리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뭐 안내를 받거나 교육을 받은 적은 없어가지고. 네, 2차 가해성 발언을 서스럼 없이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두 번째로 넘어가면 상담은 개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사실 구조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5월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어떤 부서에서 내가 근로를 하다가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처벌권이 상식적으로 그 부서에 주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은 학교에게 주는 게 옳을까요? 제 생각엔 학교에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그 부서에다 주는 거면 어쨌든 그 부서에게 망신인 거잖아요. 잘못을 그쵸. 했고 그거를 덮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2차 가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양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경우가 왜 그러냐면, 피해가 일어난 부서가 산학협력단이라고 사무실, 그러니까 일하는 공간은 학교에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학교 교내 기관이나 교내 부서가 아니라 외부 협력 단체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교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할할 영역이 아니고 얘네는 그냥 외부 협력 단체이고 처벌권도 징계권도 얘네한테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양말 사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2차 가해가 일어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종용한 부서에서 직접 가해자를 처벌하는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그런 처벌권이 누구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된 사건이고, 그거랑 또 별개로 이 처벌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학교 측이랑 산단 측이랑 각각 상반된 답변을 보내서 피해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고,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가 일어났던 부서의 신뢰감이 낮아진 상태이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학교 측에 처벌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산단 측에 처벌권이 있었던 거죠. 그런 소통 부재,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5월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사건 처리 모든 과정에 대해서 피해자가 당연히 그때그때 통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지 않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모든 사건 처리의 과정을 산단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올 거라고 전달받았지만 피해 학생이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징계 결과 같은 것도 나중에 교내 언론기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재학생분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뭐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계속 저희가 막 엄청 거의 캐물어야 하고, 정보의 전달, 정말 저는 당장 조사를 받을 때도 이게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쓰는 건지 조차 몰랐고, 지금까지도 사실 교책위원회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처리 과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줄 주체가 학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제 제기 및 공론화 억압,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뭐냐면 대자보 승인 제재입니다. 보통 학생 서비스팀이나 학생처 같은 그런 큰 부서 내에 상담센터가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담센터장 및 학생 서비스 팀장을 동시에 겸임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대자보를 게시하기 위해서 5월님 학교에서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저희는 학생처장, 도장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보통 다른 학교는 도장을 받지 않는 학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는데, 도장을 받아야 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보통 그러면 상담센터장이랑 학생 서비스 팀장을 이 사람이 겸직하고 있으면은 대자보 왜 상담센터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써? 이건 안 돼, 이렇게 승인을 제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밀유지 서약의 남용인데요. 비밀유지 서약이라는 게 5월님 학교에도 규정이 존재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비밀 유지 서약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규정인 거죠. 그쵸. 비밀 유지 서약이라는 게 어쨌든 이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학교라든지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뭐라 해야 되죠? 보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비밀 유지 서약을 근거로 이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2차 가해나 문제들을 피해자로 하여금 공론화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는데 비밀 유지 서약을 남용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그냥 처리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당해도 공론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없는 거죠. 위에서도 다 막고. 더 황당한 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생 단체에서 이 관련 내용을 공론화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매년 학교에서는 규정 개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담센터에서 규정 개편을 했는데 그 개편된 내용이 전부 처리 과정 내에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지 못하도록, 공론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가 우선적이지 않은 그런 규정으로 개편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피해자가 학교에게 신뢰감을 갖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인터뷰에서 다 다루지 못한 더 추가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찾아본 자료가 이화 젠더 법학에서 2019년에 발행했던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고충 처리 현황과 문제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히 대학교가 피해자 보호가 굉장히 허술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5월님 학교 같은 경우에 초중고를 다니실 때 학생 간 성폭력에 대한 규정이 이제 법적으로 존재를 했죠. 그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즉각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규정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이고 대학교 자율 의지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각 학교별 규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처리 과정에서의 인력과 권한, 그리고 조직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및 권한 부족을 문제로 뽑았어요. 5월님 생각에는 고충 처리 기구 내 인원이 정규직이랑 비정규직 중에 어떤 근무 형태일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엔 네. 비정규직이 아닐까. 왜요? 누가 정규직을 뽑겠어요? 요즘 세상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네. 그런 생각. 그래서 비정규직이 많을 거다. 실제로 한두 명의 상담원이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형태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심지어 1, 2년 내에 해당 업무를 중단해야 하고요. 단기간 근무를 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건 조사, 그리고 주변 참고인 조사까지 다 담당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업무도 많은데 조직은 불안정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조직적인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구의 권한이 굉장히 미약한 것도 문제로 뽑았어요. 대부분 이제 고충 상담 기구의 영향력이 굉장히 작고 그렇다 보니까 징계위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영향력도 굉장히 작은 편이 많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교직원 징계 같은 거는 학교에서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크고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데 유일한 기구가 지금 굉장히 권한이 미약하다면 사실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5월님 학교에서는 이런 상담 관련 기구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해주는 기구 있잖아요. 네네. 이게 주위에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편인가요? 이 기구에 대해서? 일단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저 처음 이제 1학년 들어갔을 때 이제 비교과 수업이라 해서 영상이 하나 떴는데 그게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 약간 처리 과정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었고 이런 게 뭐 대학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의 교육 영상이었는데 그 정도의 영상을 좀 시청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뭐 상담센터라든지 인권센터라든지 뭐 어떤 기구에서 하는지 잘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구가 우리 학교에 존재해? 라는 반응이 사실 지배적이거든요. 제가 에브리타임을 서치하다가 언제 한번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그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공론화하는 글이었는데 그 댓글에
우리 학교에 그런 부서가 있었냐는 댓글이 있었어요. 음.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좋아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이 논문에서도 그렇고 이 기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학생들의 경우 66.6%나 된다고 하고, 아시다시피 성희롱이 형사법적 처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내 관련 기구보다 경찰에 신고하는 걸 더 빨리 떠오르는 학생들이 많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인지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학생 신뢰도도 낮은 편이고, 오히려 학생과 비교했을 때 교직원이 처리하는 과정이나 제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충상담기구의 기능 및 위상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논문에서 얘기한 게 첫 번째로 명칭 관련된 건데, 오월님 학교에서는 그 고충상담기구의 명칭이 어떻게 되세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상담센터로 알고 있어요. 성폭력 담당하는 그 기구의 이름은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어쩌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도 대부분 이제 학생상담센터, 상담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성폭력을 전담하는 조직이 딸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명칭을 갖춘 곳이 일부이고, 학생상담센터, 학생코칭센터 이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수가 연루된 사건이 사실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생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교수가 연루된 사건 처리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월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기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부서 산하의 뭐에 있는 건가요? 산하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그 양성평등은 그 산하인 상담센터 산하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처 산하에 상담센터 산하에 양성평등 어쩌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말 부속의 하위 부속, 계급. 정말 그쵸. 하위. 큰 문제인 이유가 조직적 위상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하나요?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야 예산 같은 것도 많이 확보를 받고, 그리고 위상 같은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도 이 사람들이 참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냥 위상적인 면만 봤을 때도 아무래도 상담센터 밑에 이게 있다 보면은 뭔가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학생들 인식에도 그냥 상담센터 산하에 있는 그냥 위원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사실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큰 전문성이 필요하고 굉장히 큰 사건인데 중요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기구가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무려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독립적 위상을 가질 때 그 적극적인 대응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산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정말 놀라운 수준인데 500만 원 미만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이 일반 대학이 46.2%나 된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없는 곳까지 포함하면 일반 대학의 절반이 지금 500만 원 이하의 예산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고충 상담 및 처리 업무를 수행 중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열악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500만 원이 학생회에서 쓰는 예산보다 더 적은 것 같은데요. 진짜 이건 무슨 자치기구보다 위상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금 예산적으로만 봤을 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효과적인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거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근로 여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굉장히 짧고 불안정적이고, 그리고 자격증 소지 여부, 아까도 규정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일반 대학이 45%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근로 여건도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고요. 마지막으로는 처리 과정의 맨 마지막 역할을 하는 징계위원회. 이 징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징계위원회 인적 구성 관련해서도 그 가해 교수의 지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적인 교육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그냥 아는 교수 아름아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공정하게 처리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논문에 따르면 이런 구조적인 깊은 문제까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초반에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 체계 속에 굉장히
빈 공간이 많구나. 뼈대만 남은. 네.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맞아요. 근데 그 부러지면은 그게 다 피해자를 덮는 거죠. 피해자가 이제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먼저는 네. 피해자 중심으로 조금 체계를 다시 조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피해자 좀 중심적으로? 듭니다. 맞아요. 이제 아까도 월님이 의문을 좀 품으셨듯이 이제 대부분 경찰이나 형사적 그런 사법적 해결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좀 어떻게 생각이 드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학교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못했냐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학생들이 떠올리지 못했다는 건 학교 자체에서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적극적인 지원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거에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또는 피해자에게 왜 형사처벌을 해놓고 형사처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학교에 나와서 다시 이걸 하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학교가 굉장히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이제 너무 사법적인 해결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은 피해자 보호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강간의 범위가 굉장히 좁게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피해자가 정말 죽을 만큼 저항을 해야만 성폭력으로 인정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불기소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작년 8월에 이제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비동의 강간죄를 발의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과 별개로도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구성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구성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조직이 조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법부가 알아서 하겠지,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너네끼리 발생한 일이잖아 라고 태도를 취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하고 가해자가 언제든지 다시 학교로 돌아와도 피해자가 문제 제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엠번방 사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뼈저리게 느꼈듯이 성폭력 문화라는 건 어떤 특정 악랄한 개인들의 범죄 행위? 이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성차별적 문화, 가부장적인 조직, 그리고 굉장히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시너지적으로 발생하는 게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가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센터에 대한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학내 자치 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인권센터에서 내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인권센터에 다시 가는 건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특히나 인권센터가 학교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고 학교 측에서도 뭐 이런 가해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을 테니까 이런 학교 본부와 맞설 수 있는 주체는 학생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인권센터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인권센터에서 받은 침해 사안들도 뭔가 학생자치 차원에서 좀 더 목소리 내어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